여러분들은 딴 거 기억하실 필요 없이 각 공산당 회의, 5년마다 이루어지는 공산당 회의 중에서도 세 번째 회의가 가장 중요하다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삼중전화에서는 300여 가지를 제시했지만 숫자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너무나 다급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중국 갈 때까지 갔구나. 중국이 요즘 그렇게 헛발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G2로 부상했지만 동시에 차이나 리스크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체제 아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심화되면서 또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중 관계를 재조명하는 게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중 외교 전략과 경제 협력을 돌아보며 양국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모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분야 최고 전문가를 토대해서 모셨습니다. 정가림 교수님,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가림입니다. 우선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변화하는 중국 정세 그리고 한중 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모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중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보통 중국 하게 되면은 아마 팬다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만리장성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짜장면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탕수육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시진핑, G2 그리고 글로벌 경쟁 그리고 성장하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 이런 이미지가 더 머릿속에 깊이 각인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중국이 너무나 큰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빠른 성장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중국의 이미지는 짝퉁, 낙후하고 더럽고 그리고 느리고 이 정도의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누구보다도 동작이 빠릅니다. 그것도 14억이나 되는 인구가 말이죠. 더불어서 중국이 성장하는 과정이 그냥 이런 계단식이 아니라 거의 수직 상승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미국과 경쟁을 하는 그러한 대국으로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내용은 조금 다른 얘기죠. 특히 2019년 12월이 하나의 분기점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로나19 굉장히 힘든 시기였죠. 그리고 그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비교적 잘 극복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국의 극복 방식은요, 저희랑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뒀고요. 가두는 것이 병균과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020년 1월 20일 중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벌써 코로나가 시작이 됐을 때인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중국의 방법이 맞았다. 근데 제가 본 중국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맞았다라기보다는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곤 했습니다. 왜? 단지 내에 한 사람만 나와도 그 단지가 격리가 되고요. 도시에 한 사람만 나와도 도시가 격리가 됐습니다. 상해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그 격리된 도시 속에 살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2주의 격리 기간이라고 얘기를 받았지만 또 한 명의 환자가 나오거나 또 한 명의 감염자가 나오게 되면은 2달, 석 달, 넉 달 기약 없는 봉쇄에 시달렸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2020년에서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거는요, 한국에서 판매된 제품과 다릅니다. 우리는 TV가 많이 팔렸어요. 홈트를 통해 가지고서 운동을 해야 된다. 체력은 국력이고 국력이 있어야지, 또 체력이 있어야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고 온라인에서 세계의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랩탑, 노트북의 판매량이 굉장히 늘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선 중국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니네는 요즘 뭐가 잘 팔리니? 코로나 봉쇄로 많이 힘들 텐데 우리랑 같이 테레비 혹은 노트북이 많이 팔려? 그랬더니 중국 친구들의 대답은 전혀 의외였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냉장고였습니다. 2주, 3주, 4주, 한 달, 2달, 석 달
격리되다 보니까요, 재워놓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먹던 거 계속 먹다 보면 물리기 마련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지 내에서 물물 교환을 하는 그런 형태도 일어났고요. 또 2달, 석 달 격리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재난구호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는 회사도 못 가서 월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2022년도 12월 달에 코로나가 끝나고 리오프닝이 되었을 때 저는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무진장 힘들 거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다른 나라와 같이 쉽게 극복하고 보복적 소비, 너나 없이 외국으로 나가겠다, 너나 없이 산과 들로 나가서 자유를 한번 다시 만끽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호주머니에 돈이 일단 없어요. 두 번째로는 불안감이 너무 많아요. 정부는 당신들을 건강하게 격리시킨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월드컵 경기를 봤습니다. 월드컵 경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골에 대해서 환호를 하고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을 보니까 자신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갇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그러한 경제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러한 다급함은 1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올 9월 달 들어서 아주 급작스럽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해결 방안이 제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사람이 다급해지면요,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핵심을 찾지 못할 때 그 방법은 해결을 할 수 없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핵심을 파악한다 그러면은 그 방법은 짧은 시간 내에 그리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럼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중국은요, 아주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이에요. 몇월 달에는 뭘 해야 되고, 몇월 달에는 뭘 해야 되고, 며칠 날에는 뭘 해야 되고, 그걸 보통 일러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영어로는 plan, 혹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계획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중국 공산당은 5년마다 한 번씩 큰 회의를 열어요. 그리고 그 5년이 바로 당대회 회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당대회 5년 사이에 7번의 회의를 합니다. 첫 번째 회의는 1중전회, 두 번째 회의는 2중전회, 세 번째 회의는 3중전회, 해서 7중전회까지 보통 회의를 하는데요. 이 회의는요, 다 일정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수월하기도 합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달력에 표시만 해놓으면은 이때는 뭐 봐야지, 이때는 뭐가 나오니까 요점 정리해놔야지 하고 그것을 준비를 하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공산당 당대회 끝나자마자 바로 일중전회라는 걸 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인선을 정하고 관련 업무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중국 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3중전회입니다. 두 번째 해외 하반기, 특히 10월에서 11월 달에 진행이 되는 게 3중전회인데요. 여러분들은 딴 거 기억하실 필요 없이 각 공산당 회의, 5년마다 이루어지는 공산당 회의 중에서도 세 번째 회의가 가장 중요하다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고 지금과 같은 부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11기 3중전회라는 역시 세 번째 회의였고요.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시스템을 받아들여 가지고선 지금과 같은 성과를 얻은 것도 3중전회의 결과였습니다. 심지어는 기업인들도 공산당에 입당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도 또 3중전회로부터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3중전회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 3중전회, 올해가 20번째 당대회를 치르는 그 5년의 기간인데, 이 3중전회는 사실 작년 10월 달 혹은 11월 달에 열렸어야 돼요. 근데 중국 정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당대를 올해 7월 15일 날 엽니다. 그리고 회의를 열면서 코로나 이후의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 해결 방안으로 방법을 제시한 게 자그마치 300여 가지나 돼요. 10가지 정도는 기억할 수 있지만 일단 숫자가 11가지, 12가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기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라고 해결 방안이라고 내온 핵심이라는 것들이 자그마치 300여 개나 됐어요.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방법이 아니고 해결을 하기 위한 의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아직도 멀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여태까지 성장한 거 본받을 점도 많고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점도 많지만 중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의 방법들 그리고 해결 방안들이 그다지 현실적이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과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중국이 이런 인식을 하게 됐는가, 중국은 어떻게 갈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중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재편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이 300가지의 해결 방안이라는 것을 삼중전회를 통해서 내놨어요. 근데 시장은 너무나 많은 방법이 나오다 보니까 뭘 우선적으로, 뭘 나중에 해야 되는 선후 완급의 문제에 있어서 적당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기로에 빠집니다. 그러자마자 또 한 달 뒤에, 바로 지난달이죠. 9월 말에 연속해서 또 경기 부양책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금리도 낮추고 은행의 지급 준비율도 낮추고 각종 부양책을 내놓는데 자그마치 20여일 사이에 4번의 또 부양책이 나오고요. 각 분야의 수장들이 나와서 그 부양책을 설명을 하는데 재미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뭐가 재미났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은 얼마만큼 돈 씁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원합니다. 근데 삼중전회에서는 300여 가지를 제시했지만 숫자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얼마를 쓸 거다. 얼마를 썼으니까 몇 년 내에 그 돈을 다시 걷어들여야 된다. 그래야지 정부 부채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민은행장이 나왔고 재경부의 장관이 나왔고 그리고 은행감독원의 담당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그러한 어정쩡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중국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있는가 좀 의심스럽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됐구나. 그러면은 상당히 큰 혼란이 있겠다. 중국 인민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움츠려들고 자기 보호 기제가 발동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강렬하게 느끼겠구나. 수요의 증가, 소비의 증가, 경제 발전, 당분간 그거는 시장의 기대와는 맞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너무나 다급합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2조 위안, 우리 식으로 하면 한 400조, 800조를 내놓겠다.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걷어들일 건데? 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이제는 숫자만 던집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중국의 정부 부채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보통 정부 부채 신흥공업 국가들은 한 60% 정도 되면 적당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은 340%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 내놓는 건 좋다. 그렇지만 현실 가능하고 국가의 건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범주 내에서의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냥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는 것처럼 뿌리다 보면은 그걸 어떻게 거둘 수 있겠는가. 더욱이 중국은 투명하지도 공개적이지도 않은 체제와 이념을 갖고 있는 국가인데 그래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의심을 저만 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 좀 문제 있는 것 같아 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도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실시하면서 40년 동안 중국은 굉장한 성장을 했습니다. 개혁 개방 30년 동안 연평균 9.8%의 성장을 했어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선 매년 10%씩 성장하게 되면은 아마 30살 때쯤 우리의 키는 3m가 넘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체중은 모름지기 100kg는 충분히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덩치는 이렇게 큰데 내적 성장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일종의 미신 같은 거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 위기가 닥치자마자 중국이 꼼짝 못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고 해결 방안이라고 제시했던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기대감이나 그건 성장하려는 의지를 꺾어놓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중국 갈 때까지 갔구나. 차이나 피크, 이제 정점에 올랐으니 내려올 것밖에 없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를 관찰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럼 한번 숫자를 맞춰볼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매년 한 1,100만 명의 대학생이 나오거든요. 근데 작년에 발표한 청년 실업률을 보게 되면은 자그마치 28% 정도의 실업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통계를 만들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속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관련 기관 경제연구소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절반 정도가 실업인 것 같은데 28%가 아니야. 거의 50%에 육박해. 깜짝 놀란 중국이요. 7월 달에 가서는 이제는 청년 실업 발표 안 해 합니다. 발표를 안 하겠다라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발표를 안 하겠다라는 건 그 나라의 공신력에 상당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올 1월 달에 통계에 대한 어떤 공식을 바꾸면서 청년 실업률을 내놓습니다. 그 청년 실업률을 보니까요, 처음에 14.7%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발표한 거는 18%가 넘어서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재미난 거는 뭘까요? 청년 실업이라고 16세에서 24세 정도의 연령대를 조사를 했는데 대학생은 제외, 그리고 농촌에서 올라온 노동자들 제외. 그러면 모수가 확 줄어들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의 함정을 중국이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노동시간, 얼마나 일해야지 일주일을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알바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최저시급 10,000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적어도 일주일에 7시간, 7만 원은 벌어야지 일주일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혹자는 한 20만 원 벌어야지. 그럼 20시간을 일주일 동안 일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통 20시간 정도 일하면은 취업이 됐다라고 판단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요. 근데 중국의 계산 방법은요, 아주 특이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하면은 취업으로 인정합니다. 1시간 일해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을 견딜 수 있을까요? 중국이 요즘 그렇게 헛발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시선이 중국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중국에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중국 부양책 내놓으면서 또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이 기회 또 한 번의 투자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에 의해서 중국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의 문제는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중국의 문제는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과잉입니다. 양적인 생산의 과잉이 있었고요, 공급의 과잉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너무나 많은 물건을 낮은 인건비에서, 낮은 땅값에서 만들다 보니까 상당한 경쟁력을 가졌고 그것이 중국의 하나의 보너스로 작용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공장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양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질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창고에 쌓이고 재고로 남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죠. 팔리지 않으면 생산자는 망하게 되는 거고, 소비자는 양질의 물건이 아닌데 싸다고 구입할 이유가 없는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잉에 따른 문제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두 번째로는 중국이 1980년대에서부터 인구가 너무나 급격하게 느니까 이 인구가 부담스러울 테니까 인구를 좀 제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남녀가 모여서 결혼을 하면은 애를 한 명밖에 못 갖습니다. 소수민족들은 소수민족의 인구에 따라서 둘을 갖기도 하고 셋을 갖기도 하는 그런 우대 정책을 줬지만 93%에 이르는 한족들한테는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써왔던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정책은 과거에는 맞았을지 모릅니다. 멜서스의 인구론의 시각에서 보면 맞았을지 모르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국가의 힘이라는 것은 또 많은 인구, 방대한 영토, 군사력, 경제력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판단되는 것이 지금 경제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노령 인구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그 수명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청년들이 어른들을 부양하는 모습이 일상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맥도날드 같은 햄버거에 꼬마 애들을 즐겨봤습니다. 왜? 꼬마 하나가 오면은 한 가구에 한 자녀밖에 못 낳으니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끌고 옵니다. 그래서 꼬마의 하나가 보통 4명에서 6명의 어른들을 끌고 와서 소비를 하니까 맥도날드에서 보면은 이건 대박이죠. 근데 그 꼬마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느냐? 엄마, 아빠도 모셔야 되지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까지 모셔야 되는 겁니다. 꼬마의 한 명이 6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동산의 문제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유령 주택들, 빈집들이 엄청 많다. 얼마나 많을까요? 독일 전체 인구가 중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의 빈집이 많습니다. 혹자는 1억 채가 비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 뭐 8천만 채가 비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만큼의 과잉이 공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게 됐습니다. 과거의 부동산은요, 부동산이라는 것이 가격이 제일 비싼 물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 발전의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했는데 지금 중국은 너무나 많이 생산했고 비어있고 구매하려는 소비의 여력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되고 부메랑으로 자기를 때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중국이 피크에 오른 것은 결과적으로 공급에 대한 과잉, 그것을 맹신하던 정부 정책이 이러한 현상을 빚었다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대외적으로 개방을 하거나 그리고 투명하거나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그것을 소화해내거나 투자를 하거나 구입을 할 텐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은 오히려 세계 1등이 되겠다는 생각, 그 1등은 2등을 제끼고 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중국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성장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침체했는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5명이 있어요. 그 5명을 한 명 한 명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택동이라는 사람은 1949년 10월 1일 천안문 광장에 있는 천안문에 올라가서 오늘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정식으로 성립했다라고 중국 건국을 알렸습니다. 위대한 혁명가입니다. 흩어져 있던 중국 사람들을 모이게 했고 그 모인 사람들로 나라를 세운 거죠. 혁명가로서는 더 말할 나이가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잘 못했습니다. 왜? 그 사람이 한 정치를 보게 되면요, 49년 10월 1일 날 건국하고 난 다음에 반대 세력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들을 숙청하기 위해서 3반 5반 운동이라는 걸 하거든요. 58년도에 가게 되면은 자기의 정책 그리고 자기에 대한 집중, 권한의 확대를 위해서 건강한 쇠도 있고 튼튼한 쇠도 있고 약한 쇠도 있고 비행기에 쓰는 쇠가 다 다른데 그걸 일괄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의 권한이 강화되면은 중국 경제는 바닥을 쳤고요. 중국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은 모택동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역비례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의 집중이라든가 아니면 통일된 중국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모택동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역비례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의 집중이라든가 아니면 통일된 사회의 풍조가 만연하게 되면 중국 경제는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등소평이라는 사람은 개혁과 개방을 주장하면서 개인 우상화를 없앱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권력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우상화로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 세 개의 집단이 서로 균형과 견제를 맞춰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집단 지도 체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엔 원로들의 태자당 그리고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던 상해방 그리고 청년으로서 자수성가한 공산당 청년 단원들의 공청단의 어떤 사람들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성장을 이끌게 됐고 그러한 사상의 개방이라든지 제도의 포용성을 통해 가지고선 중국은 진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 선대의 유업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바로 강택민이고 강택민은 세계와 손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WTO에 가입을 하고 또 9.11 반테러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게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일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나온 사람이 바로 후진타오라는 사람입니다. 후진타오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중 관계는 후진타오 시기에 이르러서 정점에 이릅니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미국도 중국을 적으로 보지 않고요. 중국도 미국을 적으로 보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왔던 것입니다. 비록 점점 앞서 나가는 사람들의 잘못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가 스스로의 어떤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도광양회, 그리고 우리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라는 유소자기, 그리고 책임 대국론이라는 대외 정책의 기조는 변했을지 몰라도 거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개혁과 개방, 그리고 포용적인 정책, 그리고 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2012년이 되면서 시진핑이라는 혜성과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 나와가지고선 반부패를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아, 우리 정부가 깨끗해지는구나. 근데 2기에 들었으면서는 각종 제도의 수정을 통해 가지고, 심지어는 헌법의 수정을 통해서 장기 집권, 1인 지배 체제를 공고하게 만드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아, 그럼 시진핑은 사실 개방적이고 개혁적이고 포용적이라기보다는 통일되고, 그리고 중앙집중적이고, 그리고 권력지향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결과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심지어 그 당시는 미국에서는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나서 굉장히 아주 마초 같은 성질을 대외적으로 발산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미 관계도 안 좋은데 오히려 시진핑은 중미 관계? 미국을 밟고 올라가야지. 1등인 패권국 미국 마음에 안 들어. 나 2등인데 2등은 1등을 극복하고 세계 1등이 될 거야라는 중국夢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미 관계는 그때서부터 악화가 됐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이 무역 전쟁이 있었고, 기술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금융 전쟁으로도 비화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봤더니 시진핑의 경제 성장률이 그 전때 경제 성장률보다 못해요. 시진핑은 그걸 뉴 노멀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상황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 이건 새로운 시대의 변화다. 그렇지만 그 시대의 변화를 이끌고, 그 시대의 변화를 자극했고, 그 시대의 변화를 구속했던 것은 시진핑의 대외적인 태도였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한 나라는 실패하지 않고 발전할까요? 사회주의는 실패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공부하다 보면요, 마치 전제전능한 신이 정책을 시행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고, 그러한 정책을 이끄는 것은 항상 공산당인 것 같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국가가 진정하게 성공을 하려면은 아쉽게도 앞서 드렸던 개혁과 개방, 그리고 포용적이고 그리고 포괄적인 제도가 없이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 왔어요. 소련은 74년 동안 살아있었거든요. 74년에 죽어버렸습니다.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소련 공산당, 소비에트의 창당 이후에. 올해가 75주년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양책을 쓰면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소련 공산당은 74세밖에 못 살았고 중국 공산당은 75세. 올해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중국 공산당도 소련 공산당 같은 마지막 날을 보낼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점에 관심을 집중을 하죠. 저도 이 점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뭐냐? 과거에는 인종에 따라서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가 구별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나라의 위치에 따라서 그 나라는 자연 환경도 좋아, 자원도 많아, 그러면은 그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남북한은 인종적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은 맞대고 있어요. 남북으로. 근데 아무것도 없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70년 후에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고 아무것도 없었던 같은 조건이었던 북한은 70년 뒤에서 새는 것이 훨씬 빠른 그러한 낙후한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종과 지리적인 특징은 한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 그럼 뭐냐? 제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 제도는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해야 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공평하지 않은 사회, 공정하지 않은 사회 속에서 누가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할까요? 제가 일해도 나랑 똑같이 나누고 제가 일해도 제가 일한 걸로 내가 그냥 프리라이딩 거저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사회주의는요, 노동에 대한 분배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노동력을 같은 사람 n분의 1로 나누는 겁니다. 노동에 의해서 분배한다. 근데 공산주의는요, 필요에 의해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구상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없습니다. 내가 고급 자동차를 원하겠다. 그럼 국가에서 나 줘야 돼요. 고급 옷을 입겠다. 그럼 국가에서 줘야 돼요. 근데 그런 이상을 실현한 나라는 없습니다. 사회주의는 노동도 제대로 분배 못하는, 노동도 공정하게 분배 못하는 그런 체제적인 모순에 빠져 있는 그러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제도를 시행했던 대한민국은 70년 후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는데 중국은 개혁개방서부터 40년 동안 그런 것을 지향해 오다가 시진핑 때 들어서면서 통일, 반개혁, 그리고 상대방을 누르고 올라가야 된다는 대결적인 구도, 갈등, 이것을 주제로 하다 보니까 시대의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평화와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을 한다는 거 중국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1978년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중국은 성장해왔는가? 포용적이었다. 1인 독재가 한계를 들어서면서 집단 지도체제로 했고 국가의 관리가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시스템을 받아들인 게 개혁개방이었고 개혁개방에 다 같이 잘 살기는 힘드니까 누구 먼저 누구는 나중에 그래서 동부연안지방을 개혁하고 거기서 이룬 성과를 조금씩 내륙이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선부론에 입각해서 개혁개방을 했던 것입니다. 등소평이 1978년도 중국인들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중국의 진리, 사회주의의 진리는 뭡니까? 잘 사는 겁니까? 못 사는 겁니까? 우리가 잘 살려고 사회주의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우린 잘 살았습니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죠. 아니요, 가난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는 1인 집권적인 독재 체제였고 사회 제도는 공평하지도 창의적이지도 그리고 정의롭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국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중국은 지대물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은 엄청 넓고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웠던 주기율표에 나오는 모든 원소들이 중국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희토류의 대국이에요. 미식지국이라 그러는 말도 있습니다. 맛있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맛있는 게 많으려면 물산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비행기, 땅 위에 있는 자동차, 물 위에 떠 있는 배 빼놓고 다 먹지 않습니까? 먹을 게 그만큼 풍부하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은 왜 과거 30년에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못 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제도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왔던 것들을 대비해 보면은 등소평, 장저민, 후진타오 시기에 개혁, 개방, 포용적인 성장과 제도를 운영했을 때는 중국은 진짜 끝이 어딘지 모르고 성장을 해왔다. 그리고 지금의 G2로 성장을 해왔다. 근데 중국이 포용적이지도 않고 개혁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공평하지도 않은 제도를 시행했을 때는 마오쩌둥 시기와 같이 가난했었고 시진핑 시대와 같이 마치 수렁에 빠진 듯한 해결 방안을 적당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모순과 경제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제도를 그냥 홀씨하면 안 된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한국과 중국은 너무나 가까워요. 만약에 중국이 저 브라질만큼 저기 아프리카에 있으면요. 아마 각 대학에는 중국 경제 연구, 중국 경제 지리, 중국에 대한 관심
그리고 중국에 대한 개설된 과목들 많지 않을 겁니다. 대학에 중국학과 없는 학교가 없어요. 그만큼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거기에는 가깝다라는 것도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가까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미 30년이 넘는 한중 관계의 역사를 보내왔는데 조금 잘못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좀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은 경제는 중국, 정치, 안보는 미국 하는데 그런 양자택일의 시각에 빠지다 보면은 고민만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헌법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유롭지 못하고 시장경제의 어떤 규범과 규칙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공평하거나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국가와의 관계는 우리가 적어도 형평성 있는 상호 대칭적이거나 상호 균등한 그런 수준에서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오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에 따라서 우리가 몇 가지의 사항을 양보한 적도 있었고 그것을 접고 그것을 굴복하기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은 다시 재현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992년 8월 24일 날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했습니다. 계산해 보면 올해가 32년째 됩니다. 사람도 자라서 30살이 넘게 되면 한 세대를 보냈다라고 한 세대가 지나게 되면 이제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숙으로 가는 단계인데 질적인 성숙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균형이 필요합니다. 몸도 적당히 커야 되고 체중도 적당히 나가야 되고 지적인 성장도 적당히 따라와야 되는데 한중 관계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선택한 거 많은 사람들은 사드를 왜 배치했을까? 오히려 거기 북한이 우리한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날리진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선택이었고 그러한 선택이 요즘 확장돼서 한일 간의 관계도 개선이 됐고 한미일 간의 관계가 더욱더 공고히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중국의 눈치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을 못하고 그리고 공평한 대접을 못 받고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그것을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한중 관계 미래의 30년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대, 세 번째 세대 혹은 100년 이후의 모습은 과연 우리가 후손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에 대한 신념, 믿음 확실히 가지십시오. 이 제도는 가장 우월한 제도입니다. 왜? 그걸 우리가 실현했어요. 어떤 면에서? 가장 가난했던 한국이 1953년도 한국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뒤에서 새는 게 훨씬 빠른 그런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었는데 지금은 앞에서 새는 게 훨씬 빠른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됐고요. 그러면은 그것은 인종이 좋아서라고 얘기하기 힘들고 그것은 또 지리가 좋아서라고 얘기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총균세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러면 한국은 못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분들이 이걸 논리적으로 정리를 잘 해놨는데 저하고 생각이 딱 맞았던 겁니다. 뭐냐? 제도에 대한 자부심과 제도 운영에 우리가 묘미를 잘 살린 겁니다. 그 제도는 바로 포용적, 인클루시브라고 얘기하는 포괄적, 포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비대칭적인 한중 관계를 조금 대칭적인 관계, 상호주의지 않았던 한중 관계를 상호주의적인 관점으로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신문지상에 막 발표합니다. 한국 정부가 뭘 이성적으로 대응을 못했고 뭘 잘못했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똑같은 비중으로 우리가 중국 가면요 실어주지 않아요. 대부분 관변 언론이기 때문에 국가가 통제합니다. 그러면은 언론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희한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이성으로는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복이 중국 거, 김치가 중국 거, 단어가 중국 거 같은 서로를 이해를 못하고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제도의 우월성, 적어도 우리가 갖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균형적인 그리고 상호주의, 대칭적인 한중 관계를 새로운 시대에 모색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우월성, 우리의 어떤 성공의 사례를 향유를 하고 그것을 공유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